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대외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했던 재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긴 했나 봅니다. 결국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그래도 크게 밑돌지는 않았기 때문에 버텨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속칭 내만유의 심술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 내려보고요.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목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이벤트 데이였던 오늘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장 1981포인트에서 코스피가 1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보는 평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나마 뭐 선방했다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장중 내내 좀 어제부터였죠. 불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았다라고 정리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화두는 고유가와 경기 회복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도 리비아 쪽의 정정불안의 어떤 그 경쟁이 아니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대신에 또 이제 어떤 선진국도 그렇고요. 기타 어떤 신흥국의 어떤 경기 회복 속도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이길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어떤 이제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나중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중에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이 문제죠, 그죠? 당장 어떤 이런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오늘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죠? 자, 금리 인상이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완화라던가 그런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사실 고유가로 인해서 이제 세계 경기가 약간 위축이 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상가상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증시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해가지고요, 시장이 새롭게 어떤 방향성을 모색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 사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변동성입니다. 그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회원님들께도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 바로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카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거 하지만 하방 경직성. 자,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1950선 그 아래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한번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설사 한 번 더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주가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요, 1조가 넘는 대량 매도세가 나왔었죠. 지난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난 언제였죠? 네, 2월 10일이었습니다. 2월 10날도 1조 이상의 대량 매물이 나온 이후로, 그 이후로 주가가 1930포인트대까지 떨어지는 급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장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단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현물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증시의 어떤 등락을 결정짓는 요인에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이다. 따라서 외인의 이런 현물 매도세 강화는 다시 한번 어떤 커다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매매를 하실 적에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몇 가지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지수인데요.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신용잔고, 여러분들 개인 신용잔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자, 신용잔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빨간색이 지수고요. 파란색이 신용잔고입니다. 자, 다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고점권에 있을 때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치솟게 되면, 즉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단기 상투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지난
지난 1월 달, 1월에서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장구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죠?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신용으로 매수했다가 반대 매매도 많이 나갔을 거고요. 차익 실현이라던가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 그죠? 리스크 관리 위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에 의해서 최근에 신용장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신용장구와 주가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과거 차트 흐름 보시면 주가가 올랐을 적에 신용장구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하지만 신용장구가 급감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실제로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신용장구가 급감을 하고 나서 그죠? 그다음부터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이 두 케이스 말고도 여러 차례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신용장구가 급감을 했다라는 것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희망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형 펀드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오늘 최근에 지난 이제 1월부터 해서죠. 그죠? 2월부터 해가지고요. 최근까지 해서 주식형 펀드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 그죠? 순유입이 되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역시나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도 역시나 신용장구가 약간의 반등, 그죠? 약간의 어떤 매수 자금이 유입이 될 적에는 지수가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상승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죠? 순매수 유입이 조금씩 들어올 때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보였었다. 그리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수가 제가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최근 다시 약간 불안해진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 반등이 이미 나왔지만 안정적으로 지지만 받는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예, 네. 전국에 전인대 개막이 있었었는데 향후 이제 경제 정책 목표를 가늠을 할 수 있는 이벤트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 이제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요. 이 전인대를 전후로 해서 중국의 증시 및 국내 증시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이런 모멘텀, 그죠? 중국의 전인대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대를 덜어보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현물을 1조 원가량 매도를 했고, 그리고 현물 쪽에서 매도를 했고 선물 마찬가지로 만기약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지 이 점 궁금하고요.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현금이 필수겠죠.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강조를 드립니다. 변동성이 강한 장세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1선 전후로 해서 저항받을 거다.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항상 현금을 30% 전후로 해서 항상 챙겨두시고 매매를 하십시오. 그것도 중기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가 바람직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저는 약간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네. 일단 바닥을 확인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최저점 지수는 1921포인트였나요? 그죠? 네. 그때 그 가격대를 찍고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뭐 저점이 깨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는 분명히 무섭기는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밀리는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그닥 좋지 못하던데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최근에 또 보시면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 같은 그런 IT 업종도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따라서 지금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사실 지난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그죠? 건설이나 조선주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런 종목들이 타겟이 된 거예요.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그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를 크게 한번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건설과 조선이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또 순환매에 의해서 이번에는 타겟이 뭐가 됐다? 전기전자가 됐다. 그래서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다시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흔들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혹시라도 고점에서 뭐 전기전자 업종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IT 쪽이 밀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기나 뭐 몇 개 이제 우량주들 위주로 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못할 거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많이 빠졌는데
그로 인해서 코스닥 IT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까지도 같이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실적은 분명히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그죠? 그와 어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나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하는 부품주들, 장비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그런 회사, 실적이 분명히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죠? IT 쪽이 조금 밀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매물이 상당히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 저는 한번 유지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롭게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쪽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임대 쪽에서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쪽으로 이제는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아무래도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내지는, 아니면 이제 중국 관련주도 있겠죠? 화학주라던가, 건설주라던가, 자동차 보통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쪽에서 반응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동차도 운수장비 쪽도 중국 관련주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중국 관련주 내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IT 부품주들이나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작년 2월에서 4월 사이였죠, 그죠? 그때 이제 금감원 쪽에서 이제 부실 기업 실적 이번에 이제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발표가 지금 있는 시기인데 작년 이맘때쯤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상패 실질 심사 강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또 그 시기가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적에 보통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실주들을 많이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자본 잠식이라던가 뭐 그런 재무제표를 확인하셔서 자본 잠식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은 오버넷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고 그런 종목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매매로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여러분들 손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되 그 시기에 코스닥 IT 부품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매주 목요일 순서인데요.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주신왕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와그라글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셔서요. 와그라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풀어놔 주시면요. 이따가 잠시 후에 7시 지나서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역시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들어오신다면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난 시간 관심주들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종목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 살펴보고요.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목이 4종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정하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괜찮은데요. 어떤가요? 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주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홀딩 관점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 카페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후속 리딩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한 리딩 다 한 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기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국제유가의 어떤 상승에 대한 압력, 그죠? 그게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 쪽으로 해서 사실 관심이 쏟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뭐 풍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황도 많이 안 좋았었지만 저는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 거기다가 업황의 어떤 이제 업황 회복에 따라서 실적의 어떤 개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어떤 급등 시세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 여러분들께 중기간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당장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쉽게 밀리지 않는 가격대가 지지라인대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입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고 지난번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홀딩 관점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마지노선은 보유하실 수 있는 마지노선은 44,5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한입니다. 네. 이 종목 제가 지난 시간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였습니다. 그죠? 아마 3월 3일이었을 거예요. 상한가 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급등 테마주들,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급등 테마주들은 절대로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강력하게 추가 매수를 또 시켰던 종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대비 비중을 20% 이상 실었었던 종목인데요. 매수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었었고요. 지금 현재도 매수가 대비 20% 넘는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이나 내지는 카페 리딩을 듣고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20에서 많게는 뭐 30%까지도 수익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보유 중인데 일단은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화공영이 대장주였는데 사실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세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선 테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알 수 없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 과거에 이화공영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급등을 했다가도 살짝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그죠? 거의 뭐 이 급등세가 기간이 얼마나 갔었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한 5개월 정도, 그죠? 5개월 이상 급등 시세를 이어갔었었는데, 사실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두고두고 계속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시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한의 남은 물량은,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을 드릴 때까지는 홀딩 관점 유지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좀 수익권에 들어갔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IT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그 영향을 약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밀리긴 했습니다만 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잘 버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성도 보시면은 일단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네. 지지라인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밀릴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마지노선을 정해드릴게요. 17,500원. 17,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을 반으로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신왕님 일단 갈 길이 뭐니까요. 네. 지난주 관심 종목을 위주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SK컴즈 살펴볼게요. 이 종목 매수가 대비 13.5% 정도 상승했던 종목이죠. 단기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 사인 냈고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이 있었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다음날 살펴주셨었죠? 네, 매수를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뭐 매수가 추천가 대비는 12.6% 올라갔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신 분이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 종목은요.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다음날이었죠. 그 다음날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10,000원 밑으로 매수를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 다음날 그 다음날 바로 매수가 대비 거의 9% 넘는 9.5% 정도 상승을 보여줬죠. 전량 차익 실현 역시 사인 냈고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두산입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추천가 대비 한 5.9%. 네, 시장의 변동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운이 좋게도 추천주들이 상당히 최소한 5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었는데 두산 역시 전량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추가 대응 전략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기대했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신랑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전략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죠? 2월달도 힘드셨는데 3월도 마찬가지로 좀 힘든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중순에서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시고 현금 비중을 서서히 늘려나가십시오라는 대응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2월장을 편안하게, 그죠? 수익을 내면서 즐기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물려서 팔지도 못하고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일단은 종목보다는 시장을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종목보다는 시장을 보며 매매해라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보다는 숲, 진짜 종목보다는 시장을 보자 하는 말씀이신데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는 만큼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 제시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시장의 단기 추세, 그리고 장기 추세 및 어떤 지지와 저항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그 시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증시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큰 틀은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 2월달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대로 그냥 급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많이들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상승 추세는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추세선 하단부에 근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기 추세선은 상승인데 그러면 이제 지지와 저항대는 과연 어디가 되겠느냐? 여러분들께 제가 그 지지랄대로 말씀드렸던 가격대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던 모습인데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가가 빠질 적에 안심하고서 추가 매수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지지랄대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로 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단한 지지와 저항의 기본적인 원리. 자,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전고점은 지지라인대가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 지지라인대가 붕괴가 되면 그 다음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었다면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다음 지지라인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 저항 제대로 파악을 하시려면 일단 코스피 차트 그냥 캔들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추세선을 긋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평평한 추세선과 그리고 이런 수직선 그으시면서 지금 시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니면은 횡보인지, 그죠? 박스장인지를 파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대응을 하시기에 좀 더 안전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다음입니다. 수급 주체별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의 추세를 읽어라. 자, 아까도 그 시황 설명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코스피 증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기분 나쁘죠, 그죠? 국내 투자자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관이 주 매수 주체로서 부각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한참 미래에셋이 유명할 적에 펀드 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리면서 기관이 이제 주 세력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2008년도 급락을 맞으면서 어떤 개인 투자들의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펀드 쪽으로 자금을 계속 판매가 나오게 되고 투신권은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요 주체가 안타깝게도 국내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그들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연기금은 그냥 방어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증시가 좀 위험할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금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기금의 특성 뭡니까? 방어다. 절대로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수비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펀드 쪽에서 자금이 이탈을 해서 그 펀드 자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펀드를 환매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펀드 환매에서 신문 광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디에? 자문형 랩입니다. 랩 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펀드에서 그대로 랩 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랩 쪽의 자금은 기관으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개인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매수세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매수하면 안 좋다라고도 알고 계셨을 텐데 작년부터 이제 약간 바뀌었죠. 흐름이 바뀌었죠. 수급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개인의 매도세는 자문형 랩에 그런 매매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들의 돈을 굴리는 자문형 랩 그런 이제 쪽이다 보니까 단기 수익률에 또 이제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시나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들과 투신권은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입니다. 그죠? 꾸준하게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계속 들어와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격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증시가 급락을 할 때마다
그냥 구원투수 역할만 할 뿐이지 절대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을 한번 정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올라갈 적에는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현물 선물 폭탄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에 급락을 하게 되는 2월 달에 작년 5월 이제 올해 2월 많이 겪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그만큼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 그죠?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의 추세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자, 수급의 추세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누적 순매수를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를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외국인들, 자, 중요한 건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어떤 그 추세가 현재 어떤 추세에 있는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두껍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다, 그죠? 아래쪽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넓게 보게 되면은 사실상 넓게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간을 늘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굵은 그 갈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상방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큰 그림을 보자 이거예요. 2009년도에 그렇게 많이 샀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코스피 증시가 세계 증시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었던 데에는 외국인들의 역할이 컸었고요.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했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증시가 물론 이제 선진국이 일단 우리나라 같은 어떤 신흥국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어서 최근에 자금이 조금 더 이제 몰려가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대한민국 증시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그림 봤을 적에는 아직은 외국인들은 매수 상태다. 추세가 꺾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는 하방이지만 중장기 추세로 봤을 적에는 아직 외국인들은 남아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네. 자, 신용잔고 및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을 파악하라. 아까 제가 그 시황 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용잔고가, 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 주가가 고점인데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용잔고가 늘어난다. 사실 여러분들 신용매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하시면 안 되지만은 많이들 하십니다. 신용매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빚을 져서 매매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빚을 져서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박수 칠 때 떠나라. 다들 너도 나도 해서 빚을 져서 매수를 한다. 위험하죠.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신용매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매매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특정선, 그죠? 어떤 특정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대매매가 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반대매매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신용잔고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상당한 물량을 청산을 했다는 뜻이겠죠? 자, 개인들이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또 바닥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매년 외국인들과 기관한테 당하는 개인들이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들의 어떤 신용 잔고를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단기 고점과 바닥을 잡는 것도 상당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펀드 자금, 주식형 펀드 계속 환매가 추세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그죠? 올라가려면 사실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때 코스피 증시가 살짝 좀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약간 펀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펀드 자금도 이내 곧 다시 하락 전환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펀드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제법 괜찮은 반등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입니다. 자, 원자재, 환율, 금리 동향을 살펴라. 정말로 중요한 거죠. 자, 원자재 여러분들 사실 경기에 앞서서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전에, 그죠? 원자재 값이 조금, 예를 들면 국제유가 같은 원자재 값이 조금 더 먼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고로 2007년 8월까지였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자재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된다라는 그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죠?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때 어떤 투기 자금들이 어디로 몰렸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원자재 쪽으로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투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2007년도 한 후반에 확 치솟았던 겁니다. 원자재 값이.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한 몇십만 원 올까 말까 한 이제 그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원자재 값이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렇게 되다가 2009년도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원자재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어떤 가격, 국제유가 같은 이런 거 동향을 잇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시겠고요. 환율 무시할 수 없죠. 네, 환율과 주가는 보통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환율이 갑작스럽게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약간의 어떤 조짐이 안 좋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금리. 이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긴축 정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방향성을 정하셨으면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략, 현금 비중 확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변동성이 심하고, 그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금리는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는 인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하방 경직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증시가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면서 출렁거릴 수가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작년 9월이었나요? 그때쯤에 주가가 어떤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내려갔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염두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 여러분들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안전한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시장 흐름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 포인트를 결정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보죠. 네,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중국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중국 관련주 몇 개 가져나와봤습니다. 먼저 중국 엔진 집단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세요. 자,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엔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바로 수급입니다. 자, 수급이 어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꾸준하게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전저점 부근이죠. 자, 전저점 부근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제, 지금 최근에 121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좀 올랐습니다. 6,400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살짝 밀릴 때 눌림봉이 나오게 되면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십시오. 자, 6,200원입니다. 6,200원 아래로 10% 정도 분할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5,8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나 중국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차이나키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대비 일단 강한지를 살펴보시고, 보시면 차이나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이죠, 그죠?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어요. 차이나키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보여드렸던 중국 엔진 집단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수록 이런 중국 관련주들은 분명히 호재로 또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중국 증시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랐으면 기술적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때요?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쉬어가는 기간 조정을 겪고 있죠. 즉 누군가가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을 시켰던 주체가, 그죠? 팔아버리면 주가는 빠지게 되죠. 하지만 상승을 시켰던 주체가 팔지 않고 누군가가 파는 것을 물량을 받쳐주면서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이런 차이나킹 같은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누가 매수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에 있는 집단과 그리고 차이나킹 둘 다 같은 이유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4,000원이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종가 밑으로 해서 4,000원 밑으로 해서 한 10%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3,850원 이탈을 하게 되면 21선 부근이 되겠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을 50% 정도 줄이시는 전략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화신입니다. 네. 혹시나 그 중국 관련주 제가 자동차 쪽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부품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좋았고, 그리고 현대차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대비 강한 거죠. 강하다는 데 메리트가 있겠고, 모멘텀도 유지가 되고,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량주는 별거 없어요. 우량주는 기관이나 내지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사실 오늘 그 변동성이 심했던 장세 속에서도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양봉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종가가 좀 올라갔는데요. 14,000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14,000원 아래로 해서 10%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요. 12,8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매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창을 볼게요. 과거에 이제 그 비철금속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길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 거의 1년 정도를 옆으로 횡보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기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거죠. 사실 뭐 기간 조정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기었습니다.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한 것도 아니죠. 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최근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 돌파 시대가 나왔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고 1,750원 말씀을 드릴게요. 1,750원 밑으로 매수해 보시고요. 1,65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매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신왕님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담아봤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은요, 다음 주부터는 주신왕님께서 화요일날 출연하시니까 이때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나는 매일매일 대응 전략을 수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신왕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수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 카페 주소로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주신왕님께 직접 대응 전략도 수정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드릴 분은 닉네임 대박상한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휴맥스를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이 30% 그리고 16,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매수 후에 계속 아래로 향합니다.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하시는데요. 일단은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시면 수급도 그닥 좋지가 못하고요. 추세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깨진 모습입니다. 일단 주가가 지난 10월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급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주가가 급등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최소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버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버틴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빠지고 있죠. 즉 올렸던 주차가 이미 매도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사실 손절매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휴맥스는 13,000원 부근으로 해서 13,000원 전후로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모습을 보니까, 종가 때까지 모습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비중을 좀 먼저 줄이셨다가 나머지 물량은 지지를 받는지 확인 후에 정리 또지는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닉네임 루드베키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노펙스를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3,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어제는 상한가였지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많이 내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 이제 주가가 유상증자가 원인이었죠. 그죠? 유상증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까지 가는 등 단기 급락을 한 종목인데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기업의 어떤 실적이 좋아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상한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미 반등이 나왔고 제법 높은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정 매수를 하실 거라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낙폭과되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반등이 나왔을 때 최고점에서 꼭지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 종목의 어떤 방향성, 예측은 불가능하죠. 최근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고요. 거기다가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고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기술적 반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에도 그렇고요. 기술적 반등에도 그렇고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 종목의 어떤 상승세가, 반등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쪽으로 저는 무게를 싣고 싶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선 돌파를 했고 이제 21선이 그 위에 있는데 21선 못 가서 좀 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제 주가가 이제 11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선에서 살짝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 3,050원을 마지노선을 보시고 3,0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닉네임 서귀포 감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13만 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입니다. 언제쯤 매수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나마 뭐 시장 대비는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철강 쪽도 분명히 거기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닥 최근 들어서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약간 아쉽긴 한데요. 거기다가 매물까지도 이제 수급까지도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에 약간의 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일 만기일 이후에 시장이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홀딩 가점을 보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좀 걱정되는 것은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한 종목에 거의 뭐 풀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 종목에다 매수를 다 하시는 것보다는 한 4종목이나 최소한 6종목 정도에서 분산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뭐 매수하신 거 당장 매도하실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켜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현대제철에서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선을 그어놨죠. 자, 과거에 현대제철이 추가 상승을 하기 전에 대량거래 장대 양봉 12만 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가 2차 상승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12만 원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원 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가점으로 보시고요. 지지를 받고 올라오게 되면은 당장 비중부터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익권에 들어 계신 분입니다. 닉네임 대박속으로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일 이화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일단 매수는요, 6,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입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실 때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지금 한일이와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도 화신도 자동차 부품주였는데 한일이와 마찬가지죠. 보시게 되면 단기 고점, 그죠? 단기 추세선 고점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8,000원에서 8,200, 200~300원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를 지금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단기 트레이더들도 다 지금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가격대에서 저항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차익 실현 준비를 좀 하셨다가 나머지 물량은 다 파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단기 상승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 나오기 전에 고점에서 한번 분할 매도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11선이 깨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닉네임 강릉 아줌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동공업을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5,770원, 비중은 20%입니다. 5,770원이요? 네. 지금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트상 봤을 때 그다지 이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흐름이 나름대로 이제 예쁜 변곡점을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어떤 종목들인지 간에 여러분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저항대가 될 수도 있고 지지라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대동공업도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죠? 4,500원에서 한 4,800원 사이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특정 가격대, 그 가격대만 닿게 되면 반등이 나오거나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가격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습도 그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서 약간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은 물리셨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오게 되면 수익권까지는 생각하시기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당장 뭐 61선, 21선, 61선, 121선이 위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뚫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동 평균선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어디서 21선, 121선에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려고 물량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밀리겠죠?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 가격대에서 수익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중분이라도 줄이시는 그런 손절매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강릉 아줌마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정희 엄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이 이녹스인데요. 매도 기회를 안타깝게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13,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40%. 일단 수익권에 계시지만 19,000원 갔을 때 못 파신 게 아쉬운 분이시네요. 네. 사실 주식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그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저 같은 경우에도 100% 최고점에서 매도 타이밍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반대로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있죠. 무릎에서 매도해서 어깨에서 팔아라. 욕심을 버리라는 소리인데요. 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종목은 많으니까요. 지금 뭐 사실 최고점에서 매도를 놓치셨으면 사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 때문에 계속 그냥 이 종목만 쳐다보시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최소한 이제 손절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익이었던 종목이 밀릴 때 계속적으로 그냥 멍하니 지켜보시는 것보다는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수익을 좀 챙기셨다가 그 돈으로 좀 더 괜찮은 종목을 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교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만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 괜찮고 실적도 괜찮아요. 올랐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하지만 최근에 IT 흐름은 안 좋아지면서 안 좋다기보다는 뭐 기관과 외국인들 타겟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 IT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좀 더 이런 반응이,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고요. 따라서 일단 수익은 좀 챙겨두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수가를 혹시라도 매수가를 위협을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절대로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안 되겠고요. 익절을 하셔라. 매수가를 건드리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전량 물량을 정리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아이디 솜사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문자를 보내신다고 하는데요. 자, 한화를 부탁하셨습니다. 5만원에서 매수하셨고, 그리고 비중이 60%입니다. 매도 시점을 한번 놓치고 이분 또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개인 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죠? 많이들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사실 매수한 종목이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밀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어떤 매매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매수를 함과 동시에 시나리오를 세우셔라.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시나리오 매매법. 이 종목의 목표가도 설정하셔야 되고, 손절가도 설정하셔야 되고, 그죠?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전략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 전략도 없이 그냥 매수해 놓으셔서 수익 나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수익도 못 챙기고 밀려버리면은 당황해서 손절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상당히 안타까우시겠지만 일단 다행스럽게도 시장 대비는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가가 5만 원이신데 지금 안타깝게도 저항가가 5만 원입니다. 네, 5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5만 원에서 일단 딱 떨어지는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5만 원 약간 못 가서 저항을 받았다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오늘 종가상 47,500원이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대신에 한 48,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까지는 약간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 내일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좋지 않고요. 국제유가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분명히 또 해외 증시가 하락을 할 텐데 그때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나마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설사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밀린다 할지라도요. 좀 더 참아보시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신전라도 괜찮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중을 줄이시면서 매수가가 오면은 나중에는 익절을 하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닉네임 청개구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청개구리님은요,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실시간 종목 상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담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와글와글 게시판 활용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역시나 와글와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요, 주신아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대박클럽은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죠. 저희 내일 장 끝나고요, 부동산 투자 가이드 되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